이런 결과는 예상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박 부장님, 내일부터는 3층 화장실 앞 복도 책상으로 출근하세요. 거기서 조용히 생각 좀 정리하시라는 회사의 배려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다. 박상우 부장은 28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일해온 회사의 대가가 고작 화장실 앞 복도 책상이라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골칫덩이이자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동료들의 안쓰러운 시선과 후배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회장이 직접 그 화장실 앞 복도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도대체 그 한 달 동안 박 부장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회사는 왜 그를 다시 붙잡기 위해 안달이 난 것일까?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상우 부장은 이 회사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었다. 회사가 구멍가게 수준이던 시절부터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며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일당 공신이었다. 그가 관리하던 핵심 거래처만 수십 곳이었고 회사의 주요 특허와 공정기술 중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젊은 사장은 효율과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고연봉의 숙련직들을 하나둘 밀어내기 시작했다. 박 부장 역시 그 타깃 중 하나였다. 사장은 박 부장의 풍부한 경험을 구태의연한 낡은 지식으로 치부했고 그가 가진 인맥과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 회사가 젊어져야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요.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장의 이 한마디에 박 부장은 25년 충성의 대가로 단 8분 만에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화장실 앞 복도에 놓인 낡은 책상 하나,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고 박 부장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전화기도 연결되지 않았다. 회사가 그에게 준 유일한 업무는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스스로 제 발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화를 내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정시에 출근하여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화장실 냄새를 맡으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노병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다. 인사팀장은 수시로 그를 찾아와 비웃으며 말했다. 박 부장님,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도장 찍으시죠. 이런 대우 받으면서 버티는 게 본인 자존심의 상처 아닙니까? 하지만 박 부장은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저에게 준 마지막 임무니까요. 박 부장은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와 시간대 그리고 청소 비품의 소모량까지 세밀하게 기록했다. 심지어 화장실 환풍기에서 나는 미세한 소음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회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 부장이 담당하던 핵심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멈춰 섰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량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새로 부임한 팀장들은 박 부장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지만 그가 머릿속에 담고 있던 수십 년의 노하우와 현장의 미세한 감각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회사의 사활이 걸린 반도체, 세정 장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기술진들이 밤을 새워 매달려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해외 파트너사들은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사장은 당황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늙은 부장 한 명의 부재가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부장이 무언가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니냐며 그를 더욱 몰아세울 궁리만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오랫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회장이 예고도 없이 본사에 나타났다. 회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중했다. 그는 사장실로 향하는 대신 곧장 3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회장은 화장실 앞 복도에 꼿꼿하게 앉아 있는 박 부장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박 부장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집어들었다. 수첩을 한 장씩 넘기던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수첩에는 화장실 청소 기록이 아닌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본격적인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수첩의 내용을 확인한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고 곧바로 사장을 호출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회사가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박 부장이 왜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한 달이나 버텼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회장은 박 부장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부장 자네가 이 회사를 살렸네. 정말 미안하네. 이 모든 게 내 불찰이야. 회장의 사과에 복도에 모여든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박 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다. 진정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박 부장이 한 달 동안 화장실 앞 복도에서 기록한 것은 단순한 청소 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핵심 공정 라인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소음의 데이터였고 신제품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박 부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 왔던 것이다. 회장은 사장을 향해 고함을 쳤다. 당장 짐 싸서 나가게. 자네 같은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은 없네. 사장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박 부장은 그제서야 수첩을 덮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박 부장의 손을 꼭 잡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네. 박 부장, 자네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여기서 끝이야. 제발 다시 돌아가 주게나. 박 부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복도 끝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28년간 일궈온 회사의 정경이 펼쳐져 있었다. 과연 박 부장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가 수첩에 기록한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회장이 손에 든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뜻밖에도 화장실 청소 점검표가 아닌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박 부장이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의미 없는 낙서를 하는 것이라 치부했지만 회장의 눈은 달랐다. 그것은 지난 28년간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만이 읽어낼 수 있는 회사의 거대한 맥박이었다. 3층 화장실 앞 복도는 공교롭게도 지하에 위치한 메인 동력실의 대형 터빈과 수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박 부장은 그곳에 앉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벽면을 타고 흐르는 소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 부임한 김상준 사장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가장 먼저 설비 유지 보수 예산을 40%나 삭감했다. 그는 기계는 정해진 수명만큼 돌아가는 소모품일 뿐이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박 부장의 생각은 달랐다. 기계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내거나 진동이 변하면 반드시 어딘가 병이 들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김 사장은 이런 박 부장의 조언을 노인네의 잔소리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오히려 최신형 센서를 도입했으니 사람이 직접 점검할 필요가 없다며 박 부장을 현장에서 격리해 화장실 앞으로 내쫓은 것이었다. 하지만 김 사장이 맹신했던 최신형 센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의 미세한 간섭 현상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박 부장은 화장실 앞 복도에 앉아 매일 아침 터빈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소음의 파형을 수첩에 그렸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그 파형이 미세하게 뒤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메인 샤프트의 축이 0.1mm가량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였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터빈은 과열되어 폭발할 것이고 공장 전체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대재앙이 닥칠 것이 뻔했다. 박 부장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인사팀과 기술팀에 전달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화장실 청소나 잘하시지 무슨 기계 타령이냐는 핀잔이 쏟아졌다. 심지어 김 사장은 박 부장이 회사의 최신 시스템을 깎아내려 혼란을 야기한다며 그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 부장은 입을 닫았다. 대신 그는 묵묵히 수첩에 그 파멸의 시간을 기록해 나갔다. 터빈이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이었다. 그 사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세정 장비의 불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 공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기술진들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원자재의 결함만을 의심했을 뿐 정작 공장의 심장인 메인 터빈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해외 바이어들은 납기 지연에 항의하며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 김 사장은 사색이 되어 기술진들을 닥달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회장이 본사를 방문한 것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회장은 이미 익명의 제보를 통해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고 있으며 공정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김 사장의 화려한 브리핑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박 부장이 유배당에 있던 3층 화장실 앞이었다. 회장은 박 부장의 수첩에서 터빈의 진동 수치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공장 가동 중단 명령을 내렸다. 김 사장은 펄쩍 뛰며 반대했다. 지금 공장을 멈추면 손실이 얼마인 줄 아느냐며 회장을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회장은 김 사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박 부장의 수첩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자네 눈에는 이게 단순한 낙서로 보이나 이 수치는 지금 당장 터빈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경고등이야. 자네가 무시한 이 낡은 수첩 하나가 자네가 자랑하던 수십억 원짜리 시스템보다 정확하다는 걸 왜 모르나 회장의 호통에 김 사장은 입을 뗄 수 없었다. 실제로 기술팀이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메인 터빈의 축은 이미 심각하게 휘어져 있었고 베어링은 마찰열로 인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만약 1시간만 더 가동했더라면 터빈은 폭발했을 것이고 그 파편은 공장 전체를 덮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을 것이 분명했다. 박 부장의 기록이 아니었다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직원들은 그제야 화장실 앞 복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박 부장의 뒷모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터빈의 결함을 찾아낸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출고된 제품들의 결함과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 회복이었다. 김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바빴고 기술진들은 해결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회장은 다시 한번 박 부장을 바라보았다. 박 부장 자네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나? 회장의 질문에 박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사장을 응시했다. 박 부장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첩의 뒷장을 넘겨 이미 작성해둔 복구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터빈의 수리 방법뿐만 아니라 불량 제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조하여 정상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해외 바이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와 협상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박 부장은 자신이 화장실 앞으로 쫓겨난 그날부터 회사가 처할 위기를 예견하고 홀로 이 모든 대책을 세워왔던 것이다. 회장은 박 부장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동시에 이런 인재를 화장실 앞에 방치한 자신의 무관심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김 사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박 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권을 위임받은 박 부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가장 먼저 화장실 앞 복도에 있던 자신의 책상을 치우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겪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저지른 실수를 모든 직원이 똑똑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박 부장의 지휘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뿔뿔이 흩어졌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술진들은 박 부장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멈춰섰던 공장 라인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 바이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최대 고객사인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는 이미 계약 파기를 기정사실로 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박 부장은 직접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화장실 앞 복도에서 작성했던 그 낡은 수첩 하나만을 들고 바이어들을 마주했다. 사람들은 박 부장이 빈손으로 가서 무슨 수로 그 까다로운 독일인들을 설득하겠느냐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박 부장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회사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이었다. 독일 바이어들은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박 부장이 제시한 데이터와 해결책을 확인하고는 점차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 부장이 기록한 진동 수치와 소음 파형의 정밀함에 경악했다. 최첨단 장비로도 잡아내지 못한 결함을 오직 인간의 감각과 경험으로 찾아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박 부장은 단순히 제품의 결함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공정 라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안했다. 그것은 김 사장이 추구하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파트너사와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결국 독일 바이어들은 계약 파기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문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박 부장이 금이 환영하던 날 공항에는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한 달 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은 박 부장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자네가 우리 회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네. 정말 고맙네. 하지만 박 부장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회장님,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박 부장의 복귀와 함께 회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박 부장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화장실 앞으로 내몰았던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다. 박 부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고 숙련공들의 기술 전수를 장려하는 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렇게 하면 회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박 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기록했던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임원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회사의 숨겨진 치부와 개선 방안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 부장이 내민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랍게도 임원들의 이름과 함께 특정 날짜와 시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출퇴근 기록이 아니었다. 3층 화장실은 임원실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은밀한 장소이기도 했다. 박 부장은 화장실 앞 복도에 앉아 있는 한 달 동안 본의 아니게 회사의 어두운 뒷거래를
모두 듣게 된 것이다. 김 사장이 추진했던 설비 유지 보수 예산 삭감의 배후에는 특정 하청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 김 사장은 기존의 우수한 부품 대신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저가 부품을 납품받도록 압력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다. 박 부장의 수첩에는 그들이 화장실 안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과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반도체 세정 장비의 결함이 단순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 사장은 원가 절감을 위해 세정액의 배합 비율을 임의로 변경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이 방식이 장비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미세 공정에서 불량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김 사장은 이를 묵살했다. 박 부장은 화장실 배수관을 타고 흐르는 폐수의 냄새와 점도를 통해 세정액의 성분이 변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배수구의 찌꺼기를 채취해 분석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세정액의 화학적 반응이 기준치를 벗어나 장비 내부의 정밀 부품들을 서서히 부식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박 부장이 제안한 장인 제도는 단순히 오래 일한 사람을 우대하자는 감상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핵심 기술이 데이터화될 수 없는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냉철한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도체 공정은 온도 1도 습도 1%의 차이에도 수율이 요동치는 극도로 예민한 작업이다. 최첨단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기록하지만 그 수치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수십 년간 현장을 지킨 장인들의 직관만이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다. 박 부장은 이를 기술의 암묵지라고 불렀다. 김 사장은 이 암묵지를 무능함으로 치부했지만 박 부장은 그것이야말로 회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을 증명해 보였다. 임원들은 박 부장의 폭로에 사색이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김 사장의 비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묵인해 온 이들이었다.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수첩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박 부장이 기록한 데이터는 기술팀의 정밀 진단 결과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아니, 오히려 기술팀이 놓쳤던 미세한 균열과 부식의 징후까지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만든 회사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박 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인사팀의 평가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라 동료들 간의 기술 전수와 협업 그리고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또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숙련직들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시켰다. 대신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내 대학을 설립하고 그들을 교수로 임명했다. 회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화장실 앞 복도에 앉아있던 박 부장을 비웃던 젊은 직원들은 이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줄을 섰다. 그들은 박 부장이 보여준 기술에 대한 집념과 회사를 향한 진심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박 부장이 독일에서 가져온 대규모 수주 소식은
전 직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기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놀랍게도 박 부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후에도 3층 화장실 앞에 그 낡은 책상을 치우지 않았다. 그는 가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자리에 앉아 수첩을 정리했다. 그곳은 그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였지만 동시에 회사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그 책상을 지나갈 때마다 박 부장이 보여준 인내와 실력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도 강력한 상징이 되어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회복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김 사장의 비리로 인해 엉망이 된 재무 구조와 실추된 대회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김 사장을 따르던 일부 세력은 여전히 박 부장의 개혁에 저항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그들은 박 부장이 현장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는 바람에 회사의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그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혁신이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리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장은 수첩을 정리하던 중 김 사장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김 사장이 해고되기 직전 해외의 경쟁 업체와 접촉했던 기록이었다. 김 사장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세정 장비의 설계 도면을 통째로 넘기려 했던 것이다. 만약 이 도면이 경쟁 업체의 손에 들어간다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했다. 박 부장은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미 도면의 일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박 부장은 이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 홀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김 사장의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 저장소를 샅샅이 뒤졌고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이 사용하던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그 파일의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혁신 프로젝트였다. 박 부장은 직감적으로 이 파일 안에 기술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파일의 암호는 그 어떤 보안 전문가도 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박 부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수첩을 펼쳤다. 그는 김 사장이 화장실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중 암호의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을 하나씩 조합해 나가기 시작했다. 과연 박 부장은 기술 유출의 위기를 막아내고 회사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박 부장은 눈을 감고 한 달간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타일이 깔린 차가운 화장실 안에서 울려 퍼지던 김 사장의 은밀한 통화 소리들이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저 무의미한 소음이라 생각하며 넘겼던 단어들이 이제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 되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반복적으로 1996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암호로 쓰지만 김 사장처럼 치밀한 인물은 결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박 부장은 문득 1996년이 이 회사가 처음으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출원했던 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은 박 부장과 창업주인 회장이 며칠 밤을 새우며 일궈낸 눈물겨운 결실이었다. 김 사장은 자신이 파괴하려는 회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역설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암호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1996을 입력했다. 하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김 사장은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다. 박 부장은 다시 기억의 심연을 파고들었다. 김 사장이 화장실 칸 안에서 나지막이 읊조리던 정체모를 영어 단어들이 있었다. 블루오션이나 혁신 같은 경영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생소한 화학 기호와 숫자의 조합이었다. 박 부장은 그 단어들이 자신이 20년 전 세정에게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실험 노트에 적어두었던 핵심 성분의 코드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 사장은 박 부장의 과거 업적을 비웃으면서도 정작 그가 만든 기술의 정수를 훔치기 위해 박 부장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던 것이다. 박 부장은 코드명과 연도를 조합하여 다시 암호를 입력했다. 마침내 육중한 보안의 벽이 허물어지며 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폴더 안의 내용은 박 부장의 상상을 초월했다. 거기에는 단순히 설계 도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핵심 기술진 30명에 대한 상세한 뒷조사 자료와 그들을 매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 김 사장은 회사의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인 기술과 인력을 통째로 경쟁업체에 넘기려 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거대한 음모에 법무팀장과 인사팀장까지 깊숙이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박 부장을 화장실 앞으로 내쫓아 고립시킨 뒤 그 틈을 타서 기술 유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작하고 방해되는 인물들을 하나둘 제거해 나갔다. 박 부장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겪었던 그 모든 수모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박 부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청춘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내부의 적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 자료를 공개한다면 김 사장 일당은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주할 것이 뻔했다. 박 부장은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할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사장이 넘기려 했던 설계 도면의 핵심 수치를 미세하게 수정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동하면 치명적인 과부하를 일으켜 장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가짜 도면이었다. 박 부장은 이 가짜 도면을 김 사장이 접근하기 쉬운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렸다. 그 사이 박 부장은 인사팀장이 관리하던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인사팀장은 박 부장을 압박하여 퇴사시키라는 김 사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겨왔다. 박 부장은 화장실 청소 점검을 핑계로 인사팀장의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며 그가 파쇄기에 넣으려던 서류 뭉치들을 수거해 복원해냈다. 거기에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 옆에 적힌 퇴출 전략이라는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누구는 가족관계를 이용해 압박하고 누구는 사생활 문제를 조작하여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는 소름 끼치는 계획들이었다. 박 부장은 이 서류들을 보며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동료들이 겪었을 아픔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상황은 박 부장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김 사장은 박 부장이 심어놓은 가짜 도면이 진짜라고 확신하고 경쟁업체와의 최종 거래 날짜를 잡았다. 거래 장소는 놀랍게도 본사 인근의 평범한 일식집이었다. 김 사장은 가장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이용해 대담하게 범행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박 부장은 회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회장은 박 부장의 치밀한 준비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렸던 측근들의 배신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회장은 박 부장에게 정권을 부여하며 이번 기회에 회사에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라고 명령했다. 거래 당일 김 사장은 의기양양하게 일식집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경쟁업체의 임원들은 김 사장을 환대하며 거액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김 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찰나 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부장과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당황하며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박 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사장님, 그 USB에 담긴 도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수치를 조금 손봐뒀거든요. 김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부장을 노려보았다. 경쟁업체 임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식당 밖에는 회장이 미리 부른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 사장은 무릎을 꿇고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자네가 박 부장을 화장실 앞으로 보냈을 때 이미 자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네.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기술의 가치를 논할 자격은 없지. 회장의 일갈에 김 사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법무팀장과 인사팀장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회사를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가 박 부장의 낡은 수첩과 끈기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회사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들어갔다. 김 사장 일당에게 동조했던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었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박 부장은 부사장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설립한 사내 대학의 학장으로서 후배들에게 기술과 정신을 전수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화장실 앞 복도에서의 한 달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사장이 유출하려 했던 기술의 일부가 이미 암시장에 흘러들어갔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경쟁 업체들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제품을 저가에 출시하며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염했다. 그는 유출된 기술을 뛰어넘는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비였다. 박 부장은 연구소에 불을 밝히며 다시 한번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박 부장은 자신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의문의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봉투 안에는 박 부장조차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인물의 편지와 함께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들어 있었다. 과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이며 그 안에 담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박 부장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와 빛바랜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 사장의 수행 비서였던 이 대리였다. 그는 김 사장의 온갖 지저분한 뒤처리를 도맡아 하며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김 사장이 해외로 도주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버려진 인물이었다. 메모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부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습니다. 김 사장이 숨겨둔 진짜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박 부장은 즉시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은 김 사장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회사를 파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김 사장은 단순히 기술을 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자신의 유령 회사들로 교체해 두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저품질의 원료를 고가에 납품하며 회사의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신제품의 내구성은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이는 곧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질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김 사장이 유출한 기술을 넘겨받은 해외 경쟁 업체인 H사가 박 부장이 심어놓은 가짜 도면의 함정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H사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가짜 도면의 오류를 수정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오류를 바로잡고 제품을 출시한다면 박 부장의 회사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위기였다. 박 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영리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사회에 전해졌고 잠잠했던 반대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박 부장이 장인 제도를 도입하고 숙련공들을 우대하느라 신제품 출시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임원들은 지금이라도 H사와 합병을 추진하거나 기술 로열티를 받고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은 박 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 부장 자네를 믿고 정권을 맡겼지만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네. H사의 저가 공세에 우리 거래처들이 흔들리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다음 달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지경이네. 박 부장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은 단순히 가짜 도면만이 아닙니다. 박 부장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와 밤을 지새웠다. 그는 H사가 수정하고 있을 도면의 다음 단계를 예측했다. 기술이란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해해야 하는 법이었다.
박 부장은 H사의 엔지니어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핵심 공정을 설계도에서 제외해 두었다. 그것은 바로 세정 장비의 심장이라 불리는 노즐의 미세 각도를 조절하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오직 20년 이상 현장에서 노즐을 깎아온 장인들의 손끝 감각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아무리 정밀한 기계로 깎아내도 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뒤틀림을 잡아내는 것은 인간의 직관뿐이었다. 박 부장은 사내 대학에 모인 노병들을 소집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병들의 눈에는 잊혔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 부장의 지휘 아래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노즐을 만들기 위해 망치를 들었다. 그 사이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H사는 마침내 신제품 출시를 발표하며 우리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 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희망퇴직설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인사팀장은 다시 기고만장해져 박 부장의 연구실을 찾아와 비아냥거렸다. 박 부장님, 이제 그만 고집 꺾으시죠. 장인인지 뭔지 아는 노인네들이 쇳덩이 깎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박 부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완성된 노즐 시제품을 조용히 가방에 담았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박람회에서 우리 회사와 H사의 신제품 시연회가 동시에 열리게 된 것이다. 전 세계 바이어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H사의 사장은 자신만만하게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들의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빠른 속도와 절반의 가격을 실현했다고 자랑했다. 시연이 시작되자 H사의 장비는 엄청난 속도로 웨이퍼를 세정해 나갔다. 바이어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 회사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회장은 초조한 듯 손가락을 떨었다. 하지만 시연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H사의 장비에서 미세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노즐의 각도가 미세하게 어긋나며 세정액이 와류를 일으키는 소리였다. H사의 엔지니어들은 당황하며 장비를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H사의 장비는 과부하로 멈춰섰고 시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이어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박 부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 부장은 아무런 화려한 수식어 없이 장비를 가동했다. 우리 회사의 장비는 H사의 제품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소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세정이 끝난 웨이퍼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단 하나의 미세먼지도 남지 않은 완벽한 청정 상태였다. 바이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박 부장은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박 부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H사의 사장은 사색이 되어 무대 뒤로 사라졌고 바이어들은 우리 회사의 부스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기뻐할 틈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H사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전시의 마지막 날 박 부장은 호텔 로비에서 의문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H사에서 보낸 대리인들이었다. 그들은 박 부장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며 제안했다. 박 부장님, 이 회사는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세계 시장을 제패하시죠. 이 수표에 원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박 부장은 백지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다. 당신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박 부장이 제안을 거절하자 대리인들의 표정은 험악하게 변했다. 그들은 박 부장을 위협하며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호텔 입구를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이었다.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 직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당장 물러가라. 회장의 등장에 H사의 대리인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회장은 박 부장의 어깨를 꼭 쥐었다. 박 부장,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잠시나마 의심했어. 자네가 옳았네. 우리 회사의 진짜 자산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야. 박 부장은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박 부장의 휴대폰으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구소에 침입해 불을 지른 것이었다. 박 부장과 회장은 서둘러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연구소는 이미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박 부장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 안에는 노병들이 평생을 바쳐 깎아온 노즐의 원형과 차세대 기술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박 부장을 만류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적이 없으면 우리 회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발 놓으십시오. 박 부장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불길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온몸에 그 으름을 뒤집어 쓴 채 품에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다. 다름 아닌 사내 대학의 최고령, 장인인 최어르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노즐 원형을 지켜내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최어르신은 박 부장의 앞에 쓰러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부장님, 이거 지켰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박 부장은 최어르신을 붙잡고 오열했다. 공장은 불탔지만 회사의 정신은 살아남았다. 이 방화 사건의 배후에는 김 사장과 결탁한 H사의 마지막 발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H사는 전 세계적인 비난 직면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반면 우리 회사는 화재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거래처들의 응원 속에 빠르게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퇴직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와 복구 작업에 동참했고 경쟁 업체들조차 장비를 빌려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박 부장은 잿더미가 된 연구소 마당에 서서 다시 한번 수첩을 꺼냈다. 그는 그곳에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도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신뢰의 설계도였다.
회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것이었다. 박 부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보냈던 그 치욕스러운 한 달이 없었더라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소중한 가치들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박 부장은 뜻밖의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사장이 박 부장을 꼭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보낸 것이다. 박 부장은 망설임 끝에 면회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김 사장은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게 늙어 있었다. 김 사장은 박 부장을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부장, 내가 자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아니었어. 김 사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박 부장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은 박 부장이 평생을 존경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김 사장이 밝힌 진실의 배우는 누구이며 박 부장은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 사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최만식 부회장이었다. 박 부장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 부회장은 박 부장이 28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그를 아끼고 이끌어준 스승이자 멘토였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박 부장의 손을 잡으며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였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늘 직원이 회사의 주인이며 숙련된 기술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 사장이 내민 증거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최 부회장은 회사를 해외 거대 자본에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값이 높고 고집 센 박 부장과 숙련공들을 제거하기 위해 김 사장을 앞세워 악역을 맡겼던 것이다. 박 부장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정의가 사실은 가장 추악한 욕망의 가면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다. 최 부회장은 박 부장이 화장실 앞 복도로 쫓겨났을 때도 몰래 찾아와 봉투를 건네며 조금만 참으라고 위로했었다. 그 가식적인 위로 뒤에서 자신을 비웃었을 최 부회장의 얼굴을 떠올리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박 부장은 교도소 면회실을 나오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회사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이다. 박 부장은 곧장 본사 부회장실로 향했다. 비서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을 때 최 부회장은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 부장을 본 최 부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박 부장, 여기까지 웬일인가? 몸도 안 좋을 텐데 좀 쉬지 않고 말이야. 박 부장은 최 부회장의 책상 위에 김 사장으로부터 받은 장부와 녹취록을 내던졌다. 부회장님, 28년의 세월이 고작 이 종이 몇 장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최 부회장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장부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부장, 자네는 너무 순진해.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낡은 부품은 갈아 끼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가
가토록 자랑하던 그 기술들. 이제는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시대야 자네 같은 노인네들이 설 자리는 이제 없단 말일세. 최 부회장의 폭언은 박 부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박 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부회장님,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리려 했던 그 낡은 부품들이 어떻게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지도요. 박 부장은 그 길로 회장실로 향했다. 창업주인 회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박 부장은 회장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당당히 서서 수첩을 내밀었다. 회장님, 이 수첩에는 제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기록한 한 달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최 부회장이 은폐하려 했던 결함들과 그가 팔아넘기려 했던 우리 회사의 영혼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회장은 박 부장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거기에는 기술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박 부장이 화장실을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을 살피며 적어 내려간 회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빼곡했다.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고 최 부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오늘 오후 3시 3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특별 조례를 열겠다고 말이다. 오후 3시가 되자 3층 복도는 발 디딜 틈 없이 직원들로 가득 찼다. 화장실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지만 그 누구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복도 끝 낡은 책상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장은 박 부장이 앉아있던 그 낡은 의자에 손을 얹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수많은 카메라와 직원들 앞에서 박 부장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90도로 꺾인 회장의 허리는 한참 동안 펴질 줄 몰랐다. 박 부장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이 차가운 복도에 홀로 두었어. 자네가 이 회사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 동안 나는 눈이 멀어 독사들을 키우고 있었네.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 달 전 박 부장을 비웃고 침을 뱉던 인사팀장과 김 사장의 수하들은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오늘 이 자리는 박 부장의 복귀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잃어버렸던 양심을 되찾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기술을 경시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퇴출할 것입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박 부장을 기술총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했다. 회장님, 저는 부사장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화장실 앞 복도 책상을 제 공식 집무실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에게 닿지 않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듣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환호가 아닌 깊은 존경의 표시였다. 박 부장은 그날 이후 정말로 화장실 앞 복도 책상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물론 회사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가장 쾌적하고 상징적인 연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박 부장은 그곳에서 사내 대학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다. 최 부회장과 김 사장이 유출하려 했던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된 차세대 엔진이 박 부장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H사는 결국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우리 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며 기적 같은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일어났다. 명예퇴직 압박에 시달리던 중장년층 직원들은 다시 자부심을 품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젊은 직원들은 노병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회사는 더 이상 차가운 실적의 전쟁터가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박 부장은 매일 아침 화장실 앞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그의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제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람의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으며 진심은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박 부장의 책상 위로 낯선 이름의 서류 한 뭉치가 배달되었다. 그것은 해외 유명 대학의 연구소에서 보낸 공동 연구 제안서였다. 그런데 제안서의 하단에 적힌 담당 교수의 이름을 본 박 부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15년 전 회사의 비밀을 품고 돌연 잠적했던 박 부장의 유일한 제자이자 아들처럼 아꼈던 인물의 이름이었다. 그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박 부장에게 연락을 해온 것일까? 박 부장은 서류 속에 숨겨진 짧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스승님, 이제야 당신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응조렸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시간이 되었군.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동의 종착역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박 부장은 제자 민호의 편지를 읽으며 창가로 스며드는 붉은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15년 전 회사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떠났던 그 청년은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 스승의 곁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민호가 보내온 공동 연구 제안서에는 박 부장이 평생을 꿈꿔왔던 친환경 반도체 세정 기술의 핵심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박 부장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과물이었다. 민호는 편지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스승님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다는 소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화려한 연구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향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이 소식은 곧바로 전사에 퍼졌고 회사는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H사의 저가 공세에 흔들리던 바이어들은 박 부장과 민호가 합작한 차세대 기술 소식에 앞다투어 계약을 요청해 왔다.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자부심이 가득 찼다. 박 부장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투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제자와 동료들이 있었고 그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걷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박 부장은 비로소 자신이 28년간 이 회사에 바친 청춘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화장실 앞 복도 책상은 이제 이 회사의 성지가 되었다.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되었고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치욕의 장소가 아닌 혁신의 발원지라 불렀다. 박 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한다. 하지만 이제 그 수첩에 적히는 것은 감시와 비리의 증거가 아니라 후배들의 성장 기록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들이다. 박 부장은 가끔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건넨다. 그는 알고 있다. 이 회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회장은 매주 한 번씩 박 부장의 책상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조언을 구한다.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는 박 부장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최 부회장과 김 사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다. 진정한 승자는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자였다. 박 부장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회사의 정신은 꺾이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고 진짜 가치는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다. 박 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자신의 전문성과 인격을 갈고 닦으며 자리를 지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줄 날이 온다는 사실이다. 회사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유일한 자선이기 때문이다. 박 부장은 오늘도 퇴근길에 공장 전경을 돌아보며 미소 짓는다. 한 달 전 화장실 앞으로 발령받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다. 대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열기와 희망이 가득 차 있다. 박 부장은 수첩을 덮으며 생각한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라 생각했던 그 화장실 앞 복도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회사를 구했으며 나 자신을 증명해냈다고 말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박 부장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쌓아온 시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박 부장이 화장실 앞 복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듯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